안녕하세요. 삶을 채우는 라디오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죠? 7월 들어서면서 장마 끝 무렵의 눅눅함과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함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름이 오면 괜히 마음도 예민해지고 오래 묻어뒀던 감정들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죠. 특히 가족 사이의 일이라면 더 그렇고요. 오늘 사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말하지 못했던 감정, 딸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겨졌던 희생과 무심함. 하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씩 변해가는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43세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늘 엄마 눈밖에 나는 딸이었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지만 엄마의 시선은 항상 오빠에게만 향해 있었죠. 오빠가 기침이라도 하면 병원에 데려가고 저는 열이 펄펄 나도 애가 좀 예민해서 그렇다며 하루쯤 그냥 넘겼던 기억. 그런 순간들이 제 마음 한구석에 늘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니까 언젠간 나에게도 따뜻한 날이 오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식 날 그 바람도 사라졌습니다. 오빠 결혼할 땐 아파트를 사주시더니 제게는 딸은 남의 집 식구 되는 거다라는 말 한마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딸이라기보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때만 찾는 존재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도맡고 엄마 생신상도 차리고 명절에도 오빠네는 늦잠 자고 올 때 저는 새벽부터 전 부치러 갔으니까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저도 모르게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나 좀 병원에 입원했어. 잠깐만 와줄래?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수없이 뒤섞인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왜 하필 나야? 그날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딸이라 여겼습니다. 우리 집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늘 두 줄로 나뉜 시선이 있었어요. 하나는 오빠에게 향한 자랑과 기대, 다른 하나는 저를 향한 당연함과 무심함이었죠. 오빠는 밥을 남겨도 입맛이 없나 보다 하고 걱정을 받았고 저는 밥그릇을 다 비워도 설거지는 내가 해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넌 딸이니까 엄마를 도와야지. 근데 그 말은 곧 너는 내 몫을 다해야지. 칭찬이나 보상은 없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땐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림 그려서 붙여놓으면 오빠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하고 제가 달리기 1등을 해와도 그런 건 나중에 써먹을 데가 없다며 웃어넘기셨죠. 사춘기 땐 엄마한테 반항도 해봤습니다. 왜 나한텐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러면 엄마는 정색하며 말했죠. 오빠는 장남이잖아. 넌 딸이고 시집갈 사람인데 뭘 바라니?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꾹 짓눌렀습니다. 나는 그냥 덜 귀한 사람이구나. 오빠가 대학 입학할 땐 축하 식사에 양복에 노트북까지 사주셨습니다. 저는 알바로 입학금 마련했고 엄마는 그걸 참 기특하다며 툭 던지듯 말했죠.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의 벽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오빠 결혼할 땐 엄마가 직접 나서서 신혼집을 아파트로 사주고 예단이며 예물이며 챙겼습니다. 제 차례가 오자 엄마는 딱 한마디 했어요. 너 시집 가는데 뭘 엄마가 해줘야 되냐? 멀쩡한 남편 만나면 그걸로 된 거지. 저는 조용히 웃고 말았습니다. 혼수도 제 돈으로 예단도 간소하게 직접 준비했고 친정에서 받은 건
엄마가 싸준 반찬 몇 통과 외면 같은 무관심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도 줄어들었고 엄마도 명절이나 큰일이 아니면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서로의 삶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아프고 나서야 저는 다시 그 사람의 딸로 호출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습한 오후였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집안에서도 땀이 흐르던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나 좀 병원에 입원했어. 폐렴이라는데 한 며칠 입원하래.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반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일도 그냥 지나가고 아이들 졸업식 사진 보내도 답이 없던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병원에 와줄 수 있냐고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끊고도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이지? 왜 나야? 속으론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어느새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 수척해진 얼굴, 옆에 반쯤 마신 보리차와 한쪽에 굴러있는 약봉지. 너밖에 없더라. 오빠는 회사에서 빠질 수 없다 하고 민지 올케는 아이 때문에 어렵다고. 엄마는 아주 담담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래요. 어쩌겠어요. 병실에 앉아 엄마가 누워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정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걱정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공허함이었습니다. 이번 첫날 밤 제가 도시락을 사오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휴, 역시 딸이 있긴 있어야 돼. 남자애들은 이런 건 절대 못해.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딸이 있긴 있어야 한다고요? 그 말 오빠 결혼할 때 집 사주고 나한텐 국 한 그릇 안 해줬을 때 하셨어야죠. 속으로 삼켰습니다. 엄마는 제가 챙긴 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민지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걔는 그런 거 몰라. 소영아, 넌 이런 거 잘 챙기네. 엄마는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든든하다는 그 말.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던 말이었는데 지금 들어야 할 말이었을까요? 그렇게 엄마의 병실에서 저는 말없이 그리고 깊이 감정의 파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입원은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길어졌습니다. 의사 말로는 며칠 더 지켜보자고 했고 저는 출퇴근하는 길에 병실에 들러 엄마 식사며 약이며 온갖 자질구레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엄마는 고맙다는 말보단 늘 익숙한 말만 했습니다. 이래서 딸이 있어야 된다니까. 네가 있어서 다행이지. 민지는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그 말이 처음엔 뿌듯하게도 느껴졌지만 반복될수록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한텐 지금 내가 간병인이야? 아니면 그냥 오빠가 못하는 걸 대신해주는 사람인 건가? 어느 날은 오빠가 얼굴을 비쳤습니다. 퇴근길에 잠깐 들른 거였죠. 엄마, 좀 어때? 요즘 일도 바쁘고 정신이 없네. 엄마는 그 짧은 10분 면회를 아휴, 승우가 바쁜데도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역시 장하다고 찬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죽 끓이고 약 정리하고 쓰레기 버리며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와 있는 게 당연하지. 오빠는 시간 쪼개서 온 거잖아. 딸이니까 이런 건 좀 해줘야지.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결혼할 때 집도 안 받았어요. 엄마는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지고 저는 커튼 너머 간이 침대에 누워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무뎌진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상해서 울 힘도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정말 나를 딸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냥 손이 필요할 때 불러내는 사람으로만 본 걸까? 아침이 밝자 엄마는 또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소영아, 오늘은 국물 있는 거 좀 끓여와 줄래? 민지는 어제 카레 사왔다가 도로 가져갔다더라. 저는 가만히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도 딸이었잖아요. 할머니한테 서운했다고 그랬잖아. 그 마음 왜 나한테 또 하세요? 엄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사러 간다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하루는 병실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엄마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 없이 보낸 하루가 어색했는지 침묵이 유난히 깊게 내려앉은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미안했다. 낯선 말투였습니다. 엄마 입에서 미안이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 있었던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엄마는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엄마한테 참 많이 서러웠었거든. 집안일 다 도맡고 아들만 귀하다 소리 듣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라.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소영아. 너한텐 그러면 안 됐는데. 그게 습관처럼 돼버렸더라.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지금이라도 그 말 들으니까 좀 낫다. 엄마가 나 딸로 생각 안 한 줄 알았어. 그냥 집안일 시키는 사람쯤 된 줄.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냐. 난 너 있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버티는 거야. 그 말에 처음으로 엄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작은 고백 하나, 어색한 사과 하나. 그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에 있던 매듭 하나가 조심스럽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퇴원 수속을 밟던 날 저는 우연히 간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어제 어머님 아드님이 잠깐 들렀었어요. 퇴원은 딸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던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네, 늘 그런 식이에요. 필요한 일은 딸 몫이죠. 짧게 웃었지만 속은 씁쓸했습니다. 엄마는 조금 변했지만 세상은 아직 익숙한 방식으로 저를 딸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딸아이 얼굴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그게 내가 우리 엄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일지도 몰라. 엄마는 퇴원하고 난 뒤 제 집 근처의 작은 요양보호사 센터 근처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아서 누군가 곁에 있어야 했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오빠네 집이 더 가까웠고 또 엄마가 집도 사준 그 집에서 함께 사는 것도 맞았죠. 그런데 엄마는 말했습니다. 민지랑은 성격이 안 맞아서 불편해. 너랑 있으면 편하니까 조금만 같이 지내면 안 될까?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많은 걸 해준 사람한테는 싫다 말 못하고 난 편하다는 이유로 또 붙잡히는 건가?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냉장고를 채워주고 손주 옷을 사다 주며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표현의 방식이지 책임의 전환은 아니었어요. 식사 준비, 약 챙기기, 병원 예약, 각종 서류 일, 다 제가 맡았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엄마도 그런 오빠에 대해선 아무 말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달라진 건 감정이고 세상이 바뀌지 않은 건 역할인가. 그렇게 지쳐가던 어느 날 저는 엄마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휴, 민지는 피곤하다며 오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 소영이는 딸이라 잘 챙겨줘. 걔는 어릴 때부터 그런 애야. 순간
그 말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네? 내가 엄마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닌데. 그냥 엄마라서 견디고 엄마니까 참았던 건데. 변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아직도 엄마는 나를 도움 주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마음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작된 감정의 거리는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오빠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는 반색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바쁜데 언제 왔어? 밥은 먹었니? 오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응, 회사에서 대충 먹고 왔어. 엄마는 좀 어때?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 집에서 딸은 늘 배경이고 아들은 늘 주인공이구나 싶었습니다. 오빠는 거실 소파에 앉았고 엄마는 저한테 말했습니다. 소영아, 차 좀 내려줄래? 참다 못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결혼할 때는 집도 사주시고 저 결혼할 때는 반찬 몇 통 싸주셨잖아요. 그땐 딸은 남의 집 사람이라며 아무것도 안 주셨고 지금은 또 딸이니까 이걸 다 해야 한다고요? 순간 거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엄마는 얼어붙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오빠는 민망하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온 게 뭐였는지 엄마는 아세요? 엄마 죽 끓이고 약 챙기고 병원 예약하고 오빠는 10분 얼굴 비추고 효자 소리 듣고 저는 몇 달을 책임져도 딸이라 당연하다고요?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나쁜 사람 되잖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엄마, 나 지금 엄마한테 미움받아도 좋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으론 안 보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엄마는 소파에 가만히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제 방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소영아, 아까는 내가 좀 심했지.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엄마. 저는 그냥 오늘 처음 제 입으로 제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게 심했다면 그동안 제가 너무 조용했던 거겠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한참 서 있다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 약 봉투와 영양제 리스트, 병원 일정표를 정리해서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정 나눠서 맡아요. 엄마는 우리 둘 다 자식이니까. 오빠는 답장을 늦게 보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었잖아.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할게. 나도 가족이지만 도우미는 아니니까. 그날 밤 엄마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너 요즘 많이 힘들지. 그동안 너무 의지한 것 같아. 이제는 조금 나도 노력해 볼게. 나 혼자 잘못 산 거 이제라도 좀 바꿔보려고. 저는 말없이 엄마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고 늦은 시작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엄마가 처음으로 나를 딸로 인정해준 순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안에 복잡했던 감정을 정리하며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내 시간을 내가 지키자. 누군가의 당연한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해 나는 나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엄마와 정식으로 얘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부터는 매일 오지 않을 거예요. 간병인 선생님 한 분 예약했고 병원 동행도 일정 나눠서 진행하려고요. 이제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해서요. 엄마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겠지.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몇 달 전이었다면 절대 나오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엄마의 병원 관련 일정을
형제 공동 채팅방으로 옮겼습니다. 병원 정기진료 14일 오전 10시. 오빠, 이건 가능하세요? 대답이 없으면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는 간병인 예약, 병원 셔틀 확인, 보험 청구 대행 등으로 하나씩 외부 시스템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저는 오래 미뤄뒀던 직장 내 교육 연수를 등록했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 시간 좀 써보려고요. 나도 내가 필요하니까요. 오빠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었구나. 난 그냥 잘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잘한 거 아니에요. 그냥 참았던 거예요. 그 말에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병원 정기 검진일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형제 채팅방에 일정만 남겼습니다. 오늘 10시 병원 정기 검진. 못 오시면 말씀하세요. 아무도 답이 없었고 저는 미리 예약해둔 간병인 선생님께 연락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승우가 전화해서 왜 너 안 갔냐고 나한테 따지더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아니라 오빠가 엄마한테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 제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척 모임 자리에서 한 고모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지 이제 다 알겠더라. 사람들은 겉만 보고 몰랐지. 오빠는 친척들에게 소영이가 요즘은 너무 자기 일만 챙긴다고 말했지만 이미 엄마 입을 통해 소영이가 아니었으면 나 병원서 굶을 뻔했다는 얘기가 다 퍼져 있었습니다. 오빠는 점점 불편해졌고 민지는 아예 엄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했던 희생이 사라지자 그들의 불편은 진실이 되었고 제자리는 어느 순간 존중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영아, 나 이제 너 힘들게 하지 않을게. 나 너한테 너무 늦게 배웠다. 근데 그거 하나만 기억해줘. 나 이제라도 너한테 제대로 엄마 되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해요, 엄마. 난 이제 나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엄마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 직접 병원에 다녀오십니다. 병원 측에도 이제는 오빠가 보호자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 연락주세요라는 정도의 거리에서 조금씩 선을 지켜가며 지냅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직접 시장을 봐서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왔어요. 이거 내 딸 좋아하는 연근조림이지? 내가 해주는 거 늘 얻어먹기만 했는데 한번 해봤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죠. 다음엔 사와도 돼요, 엄마. 그래도 이건 잘했네요. 우리는 처음으로 딸과 엄마처럼 웃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주고 직장 다니며 저녁마다 운동도 시작했어요.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나로 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잘 압니다. 엄마를 미워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엄마와 같은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고 또 엄마에게도 그걸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이 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딸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누군가의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디 그 말을 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그 말을 꺼낸 후에야 처음으로 제 인생이 시작됐거든요.